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몰렸으면 일부 주문은 아예 못하도록 거래소가 잠깐 거래를 멈춰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된 건 어제 발표되고 오늘 바로 시행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입니다. 공매도란 제도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던 만큼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공매도 중단을 선언한 데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이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하나의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개장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했습니다. 오전 9시 57분쯤엔 이미 선물 가격이 올라있던 코스닥이 5%대로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3년 5개월 만인데 코스닥은 7.34%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역시 5%대 상승한 코스피는 단숨에 2,500선을 뚫었는데 하루에만 134포인트 올라 오름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30%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피처엠 등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올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밈 주식 유행을 낳을 만큼 인기를 끌며 주가가 뛰자 과하게 고평가됐다고 본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되자 그간 팔아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다시 사들이며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재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됨으로써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떤 희망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정일 뿐이고 해당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변동한 것이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가장 이례적입니다. 이제껏 딱 3번 발동됐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모두 세계적 경제 충격이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진 공매도를 완전히 허용하자는 기조였던 만큼 총선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김도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경제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당장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팔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주에 10,000원인 주식이 앞으로 내릴 걸로 예상될 경우 한 주를 먼저 빌려서 판 뒤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왔다며 금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자금과 정보력뿐 아니라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고 갚는 규제가 개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자는 지난달 국민동의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조치를 내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하지만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모두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3번의 상황은 이제 주가 급락기에 공매도 금지가 펼쳐졌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라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주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길게 볼 때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이상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금융당국의 원래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요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입장대로 쭉 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하지만 최근 국감 자리에선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불법 공매도를 주도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깨져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3월 인터뷰니까 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복현 원장이 총선용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지만 금감원이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바꾼 거 말고도 최근 여당에서 김포 다음은 공매도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건데요. 특히 지난 3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 한다. 이런 여당 의원 문자가 노출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공매도 금지 카드로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금지 기간도 총선 직후인 내년 6월까지입니다. 네. 공매도 첫날 증시만 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은 기대를 나타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네, 먼저 최근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을 보면요. 영풍재지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지 않아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으로 주가 조작 세력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길게 보면 중소형주 주가 띄우기가 용이하고 이렇게 만든 거품이 한 번에 꺼질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가 폭등도 관리하겠다고는 했는데 성급하게 공매도 금지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세력을 더 면밀하게 단속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시장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점 역시 국내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네,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슈죠. 김포 서울 편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이고 있지만 오늘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개 반대에 나섰습니다. 국민적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소속 서울 김포시장은 첫 면담을 가졌는데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편입 논의가 시작된 뒤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자칫 설화에 휩싸일까 조심한 걸로 보입니다. 둘 사이 30분 면담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론적 답변만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득실은 예측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오는 16일엔 오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3자가 만납니다. 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유 시장이 오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 무엇 하나 가능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 야당 지자체장 의견이 일치된 상황. 김병수 김포시장은 유 시장에겐 빠지라고 했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김 지사에겐 경기 남북도 분리 공약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 득실에 따라 지자체장들 의견이 갈리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3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메가시티 이슈를 전국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메가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또 다른 메가시티들도 추가로 검토할 뜻을 나타낸 겁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건데 선거 앞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국으로 판만 계속 키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을 추진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송석준, 조은희 의원과 도시공학 전문가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JTBC에 광주와 부산도 김포처럼 메가시티에 포함되길 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서울 내 저개발 지역이나 부울경 등 다른 지역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는 당내 비판 등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냐, 실현 가능성은 있느냐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전국으로 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포에 대한 논의도 시작 단계고 선거에 미치는 효과도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까지 무리에 확대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메가 서울에 이어 공매도 금지까지 총선 앞두고 여권이 잇따라 정책 이슈를 공격적으로 내놓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압승해 놓고도 오히려 여당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서둘러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이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다음 날 바로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먼저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엄단하지 않고 뭐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도 이재명 대표도 그간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여당의 총선용 카드라면서 입장을 유보해온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도 커 젊은 층 유권자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여권발 정책 드라이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이 이슈를 주도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모호한 태도로 주도권을 내줬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의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득인 것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고 빨리 잊어버리시길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을 통째로 바꾸겠다며 시작한 여당의 혁신 작업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총선 공천인데 친윤계 의원들 수도권 험지 출마를 두고 인유한 위원장이 결단 내리라고 전화 돌렸다 공개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어젯밤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여러 명에게 직접 전화해서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지난주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데 이은 후속 대응입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는 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몇 명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인 위원장이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에 특화된 사람들을 수도권에 출마시키는 게 무슨 선거 전략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영남권 중진 의원으로 거론되는 김기현 대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시상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혁신위는 해당 권고안을 9일 최고위 전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인데 당 지도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밥이 지어지려면 냄비도 끓어야 되는 거고 뚜껑도 들썩들썩거리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옷차림을 바꾸고 염색도 하면서 사흘째 60시간 넘게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2배 올렸지만 수사망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망친 김길수는 약 1시간 30분 뒤 의정부에 나타났습니다. 양주에서 동생을 만난 뒤 오전 10시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베이지색 옷으로 갈아입고 염색도 했습니다. 까만색으로 염색했어. 급하게 한 게 티가 나는 게 속은 3cm가 하얗게 자란 거야. 물어봤더니 동생이 해줬어요. 모습을 바꾼 뒤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창동역 주변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유유히 도로를 건너더니 건물로 들어갑니다. 창동역 인근 거리입니다. 김길수는 이곳 사우나에서 30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현금으로 계산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새 정거장 떨어진 역 주변 식당에선 점심도 챙겨 먹었습니다. 이후 노원역과 뚝섬유원 지역을 거쳐 밤 9시엔 고속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역 지하 옷가게에 들렀을 때도 여유가 넘쳤습니다. 옷을 골라 걸쳐보고 현금으로 차분하게 계산했습니다. 여자 고생자잖아. 회색 나오지? 그런 거 산다. 이후 마트에 들른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당국은 하루 만에 현상금을 2배 올려 1,0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김길수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쓰고 있는데 도주 첫날 동생과 지인으로부터 80만 원을 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추가 범행을 할 우려가 있는데 김길수는 과거 강도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길수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도주 첫날인 지난 4일입니다. 김길수는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만나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도 양주에서 동생을 만나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80만 원을 들고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사고 머리를 자르고 지하철과 버스를 탈 때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추적을 따돌리려고 현금만 쓰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흉악범죄들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2년엔 흉기로 미용실 주인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가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년에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3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범죄로 징역 6년에 7년간 성범죄 알림이에 신상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 뒤에도 청소 도구 등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전을 싸게 해주겠다며 사람을 불러내 최루액을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을 빼앗아간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김길수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김길수의 마지막 모습이 잡힌 게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반포동의 한 주유소인데요. 고속터미널에서 사평역 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14분쯤 걸립니다. 지난 4일 밤 9시 43분 이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고속터미널역 지하 상가에서도 포착이 됐었죠? 네, 김길수는 같은 날 밤 9시쯤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 있는 옷가게에서도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에 걸어서 여기 주유소를 지나 건너편에 있는 마트에 간 걸로 보입니다. 최소 40분 동안 이 근처를 돌아다닌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으로만 그냥 계산했다고 그러고. 네, 이게 그제 토요일 밤 상황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동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경찰은 전혀 단서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포위망을 좁힐 정도로 자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돈을 받아간 지인과 동생도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주 직후에는 CCTV에 여러 번 포착이 됐었는데 왜 잡지를 못했을까요? 네, 교정당국도 경찰도 허둥지둥됐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직원들이 김길수를 놓치고 1시간 정도 늦게 신고를 하면서 계속 뒷공무니만 쫓게 됐고요. 경찰도 CCTV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온 가수 지드래곤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웃다가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는데 경찰은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지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 권지용 씨. 손과 목을 연신 꺾으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마약이 유통됐다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약 4시간에 걸친 조사에서는 모발과 소변 등 채취도 이뤄졌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최근 3, 4일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확보한 증거를 살펴 추가 소환을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수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는 지난 토요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씨는 정밀 감식에서도 음성이 나온 상황. 경찰은 이 씨가 10달 이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유정은 외국어를 배워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고개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오늘 최후 변론을 한 뒤 모습입니다. 피고석에서 정유정은 울먹였습니다. 유족에게 사과했고 일상으로 돌아갈 걸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선처도 빌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분노 해소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뒤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 뒤 마실 맥주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유족의 탄원서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5개월이 500년같이 느껴질 만큼 고통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정유정 변호인은 심신미약과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고 조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아줌마랑 결혼했잖아. 내가 있는 것도 숨기고 결혼했잖아. 40살 어린 그 조그만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개패듯이 펼 수가 있냐고. 1심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 총조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20명, 금액은 26억 원입니다. 주말 사이 피해자는 5명, 금액은 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남현희 씨를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남 씨는 오늘 오후 경찰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가 대부분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어플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가 이런 허위 투자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남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도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4일엔 그동안 전 씨에게 선물받은 고급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 48점을 스스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전 씨를 검찰로 넘기기 전 남 씨와 대지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분석을 이미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고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여름처럼 더워서 반팔 차림도 볼 수 있었는데 내일은 체감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사무실 현관에 자판기가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앞 계단엔 깨진 화분도 나뒹굽니다. 새벽 사이 몰아친 강풍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바람이 너무 세서 200-300km 나간다 하는데 자판기 쓰러진 적이 처음이래요. 다 찢겨나간 비닐하우스는 도로 옆에 맥없이 쓰러져 있고 쇠파이프는 휘어지다 못해 아예 끊어진 채 나뒹굽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은 비바람에 외벽이 휘었습니다. 또 다른 건물 공사장엔 가림막이 쓰러져 지나가던 시민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이 시간당 70에서 9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집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 잦아들겠지만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 올가을 첫 한파특보를 발령합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은 밤사이 추위 탓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10에서 15도 낮아집니다. 바람까지 더해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운 가을이 잠깐 찾아옵니다. 주말부터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시작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길거리에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빈대가 발견돼서 밖에 내다버린 것들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중교통, 공공시설에서까지 나타났고 최근 5년간 10집 가운데 한 집은 빈대로 고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빈대가 퍼지면서 유럽 곳곳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겁니다. 인천의 한 목욕탕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빈대 신고, 지난 10년보다 많습니다. 프랑스처럼 애먹기 전에 더 퍼지는 걸 막아야겠죠. 정부가 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단위 빈대 현황판도 만들기로 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방역에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가 방역 현장을 동행 취재하며 살펴봤습니다. 찜질방 깔개 틈에서 꿈틀거리는 것, 빈대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빈대 공포증이 퍼졌습니다. 빈대가 나온 사우나입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을 한 뒤 지난주쯤부터 다시 손님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빈대가 옮겨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빈대 진원지로 지목된 건 같은 건물 고시원입니다. 약을 두고 빈대든 바퀴벌레든 뭐 나오면 이거 바로 하라고요. 자체적으로 방역을 마쳤다지만 고시원에 대해선 권한이 없어 지자체가 나설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더 걱정인 건 빈대를 찾고 없애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한 3시에서 새벽 3시, 4시 사이에 많이 활동을 하고요. 스프링 사이에다가 만약에 빈대가 침투해서 거기다 알을 까놓으면 기계로도 잡기가 어려워요. 빈대가 나왔다면 뜨거운 증기를 쐬고 살충제를 뿌리는 작업을 열흘 간격으로 2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에선 비슷한 벌레만 봐도 깜짝 놀라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빈대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하철 8호선입니다. 빈대나 빈대 흔적은 못 찾았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설명인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천소재 의자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아유, 불안하죠.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빈대보다 빈대 공포증이 더 크게 퍼지는 상황, 곳곳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옷이나 이렇게 묻어서 많이 온다고 하니까 사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최근 발견된 건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대 창궐을 막으려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 여행과 출장 뒤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을 맞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만 벌써 10,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분에 1명꼴로 아이들이 죽어나갔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로 희생자 상당수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를 완전히 포위하고 조만간 시가전도 불사한다는 계획인데 핵폭탄을 쓸 수 있다는 발언까지 심지어 나와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부 마가지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47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 지상작전을 시작한 뒤 난민촌이나 병원 등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가 적어도 9,7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어린아이로 10분마다 1명씩 하루에 134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فجأة هيك لقينا بقول لك الدنيا قلبت علينا مش عارفين ايش هنعمل صرنا نرفع بدينا نرفع زي ما انت شايف يعني طول الليل وبنطلع مع شهداء من تحت.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밑에 땅굴을 파고 저항하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하고 지상작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launch rockets on Israel 75 meters from an hospital. Why? They know precisely that if Israel will airstrike a launch pad like that, the hospital would be damaged. 앞으로 48시간 이내 가자시티에서 본격 시가전을 펼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한 구구 성향 장관이 가자지구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어서 이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경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을 가져오면서 전쟁이 여기서 더 길어지거나 중동 전반으로 커지면 그때부턴 우리의 피해도 속속 드러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중동을 상대로 사업을 해온 업체들은 벌써부터 체감한다고 하는데 오원석 기자가 직접 중동에 옷감을 수출해온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한 섬유 공장입니다. 제 뒤로 원단이 기계에 쉴 새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 복장용 원단을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약 100km의 원단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이 업체는 이슬람권 최대 종교 행사 라마단에 맞춰 옷을 수출해왔지만 올해는 전쟁 여파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입니다. 내년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중동 최대 축제인 라마단에 순례객들의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추가 오다나 수급 문제가 생길 우려가 조금 있고 1년 수출 물량 중 절반이 라마단 기간에 나가는데 전쟁으로 축제 규모가 줄거나 아예 중단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전쟁이 더 커지고 사우디나 이란이나 중동 전체가 참여하게 돼버리면 거의 중동 시장 전체가 중단이 될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구 섬유업체들은 중동을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왔지만 전쟁에 발목을 잡히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부품, 의료용 기기 등 중동으로 수출되는 다른 품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엔 그 여파가 지역 경제를 넘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내년 쪽에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칠 경우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가 삼중고를 겪을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막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가장 걱정되는 건 유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커질 경우 1990년 걸프전 때 유가가 2배 넘게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2배, 3배 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됐지만 아직까진 국제경제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레바논부터 동쪽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 반이스라엘 성향의 중동 국가들이 개입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뛰어넘는 충격파를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 중동산 원유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공급의 약 한 30% 정도, 그다음에 가스 공급의 약 한 23% 정도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하면 그 유가의 급등 가능성 더 있을 거라고. 세계은행도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인 유가가 150달러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를 놓고도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미국가라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사이가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중동의 그 반이스라엘 민심과 이게 겹쳐져서 우리가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소홀히 보는 그러한 나라로 비춰져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리는 가장 그게 걱정인 거죠.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과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엔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마사회는 건전한 여가 생활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베팅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이자만 20%나 되는 불법 사금융도 판치고 있었는데 밀착카메라 김지윤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경주마들이 달립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자 응원 소리가 커집니다. 과천 경마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기는 실시간으로 전국 27개 화상 경마장에서도 방송됩니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는 음주 단속기를 도입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화상 경마장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간이 삭자에는 경마장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김에 무리한 베팅을 한다고도 합니다. 술 먹으면 보이는 게 없잖아. 그게 막 죽는다고. 술 먹으면 좀 풀리잖아. 막 배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이런 거 검사 같은 거 안 해? 물어봐요. 나는 매일 먹는데 뭐. 실제로 술을 마신 사람을 따라가 봤습니다. 음주 단속을 한다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입장을 도와주지만 음주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속 안 해요. 물러오는 식으로. 경마장 주변 곳곳에선 불법 사금융이 판칩니다. 출입구 근처엔 휴대폰 소액 결제나 상품권 매매를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대출 광고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희 경마 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갖고 10만 원당 2만 원씩입니다. 일주일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액대출이라고 적혀져 있는 자가용차 한 대 있어요. 차 안에 사람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시면 돼요. 10만 원을 빌리면 갚을 때 12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로 30%를 떼고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나는 한 30억 이상, 뭐 4, 50 날리지 않았냐, 이걸로 30년. 사정이 이런데 단속은 없습니다. 관련법에는 정부가 사행산업 영업장 주변을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기준이 없다며 손을 놨습니다. 한국마사회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뭐 경찰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고 경찰이 얘기해서 그날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이미 경찰이나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이나 계도 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경마장 이용객은 음주 베팅에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경마장이 건전한 여가 공간이 되려면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지윤입니다. 일주일 전 태국을 여행 중이던 20대 한국 남성이 대마를 피운 뒤 차량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대마가 합법이라 이 남성은 재물파손으로 벌금만 내고 풀려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 주택 앞 도로엔 물건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태국 치앙마이로 여행을 간 한국인 A씨가 난동을 부리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체포되자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환각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현지 경찰은 A씨가 지내던 숙소에서 대마가 든 봉지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A씨는 대마를 피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선 대마가 합법이라 A씨는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만 기소돼 태국 현지 법원에서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형법에 따라 대마가 합법인 해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대마를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A씨도 귀국했지만 별다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류에 접촉하는 걸 사후에 잡아낼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경북 성주에서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려 손가락이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견주는 우리 개는 사람을 문 적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목줄 풀린 개가 한 남성을 보고 짖기 시작합니다. 곁으로 다가가 허벅지를 물고 공격합니다. 곧바로 손가락도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급하게 뛰어가 살핍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북 성주 한 마을에서 한 60대 남성이 개에 물려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찾지 못해 결국 상처만 봉합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풀려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견주분한테 좀 위험한 것 같다고 몇 번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 집 마당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견주가 우리 집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바랬었거든요. 물리고 나서 그 견주분이 오시더니 저희 집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이나 위협을 가하신 거 아니냐고. 견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도 우리 개는 사람 문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금은방에서 목걸이까지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년원에 있다 조건부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슬리퍼 신은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서더니 주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금목걸이를 사겠다고 보여달라고 하자 주인이 꺼내놓습니다. 다른 물건 꺼내려고 잠시 등을 돌린 주인. 남성은 진열대 위 목걸이를 슬쩍 챙겨 달립니다. 주인이 뛰쳐나가 보지만 남성은 시동 걸어놓은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출동한 경찰 주변 도로를 수색합니다. 금은방 앞에서 사라진 흰색 차가 반대편 차선을 지나갑니다. 급히 차를 돌려 쫓기 시작하고 추적을 눈치챈 흰색 차량은 모르는 척 갓길에 섭니다. 하지만 금세 체포되고 훔친 금목걸이는 바지 속에서 나옵니다. 이 차량은 19살 이모군이 훔친 렌터카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훔쳐 무면허로 80km 떨어진 정선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 뒤 금은방 털이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죄로 소년원에 있다가 조건부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밤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비행 청소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가지고서. 이군은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여직원에게 페미니스트냐며 시비를 걸고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을 당해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DC로 보시죠. 물건을 막 툭툭 치고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다시 올려놓으시고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운터 문을 발로 차고 그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막 던지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곧장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못 때리게 손으로 이렇게 양손 잡으니까 아빠 귀랑 목 물어 뜯어가지고 봉합 수술했거든요. 오늘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요. 중부지방에만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에 5에서 20mm, 강원 내륙과 산지는 5에서 10mm, 전북과 경북 북부는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잦아들어도 바람은 여전히 강할 텐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내려진 강풍특보는 내일도 유지되겠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기온도 급격히 낮아져서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일부 경북 등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날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3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한낮에도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진 9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과 동시에 바람도 강해서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2도, 대전 7도, 창원 9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도 춘천 10도, 청주, 전주 13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에 잠깐 풀리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